네, 3월 23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지금 딱 이렇게 보는 순간 여기 뉴스에 저거를 봐서 현대모비스에서 지배구조 전문 김화진 사회이사 영입 이 뉴스 헤드 카피를 봐서 해가지고 깜짝 놀라셨죠. 일단 오늘 코스피 2,700 네네. 안착한 걸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2,700에 좀 안착했다라기보다 중요한 고비를 좀 넘어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때도 한 2,600 부근에서 저희가 좀 바닥의 느낌 말씀드렸잖아요. PBR 1배다 얘기해가면서 일단 2,600대에서 좀 바닥을 잡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최대 목표치는 한 2,800선 정도 언저리 일단 봤었는데 일단 2,750에 대한 저항도 일단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항은 분명히 있는 편이기는 해요. 하지만 일단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고비 때마다 조금씩 대형주가 움직여주면서 지수의 견인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현대차라든지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은행주들, 금융주들 마찬가지가 되겠고. 기본적으로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좀 대형주들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좀 올라주면서 지수를 좀 받쳐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안심할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그동안 좀 하락의 공포감에 많이 빠졌던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지수보다는 당분간은 조금 종목별 장세, 지금도 종별 장세가 엄청납니다만은 종목 장세가 조금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시장이 테마주 흐름으로 무슨 테마 이게 약간 소소한 테마가 아니라 지금은 거의 원자재 급등 관련된 그런 테마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자체는 좀 어느 정도 좀 바닥에 대한 확신까지는 아니어도 이 정도면은 조금 자리는 잡아간다는 느낌. 그다음에 특히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문제가 좀 확대되는데도 확대라기보다 조금 지겨워진 거죠. 이제는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금 이제는 지겨워진 거죠. 크게 안 좋은 얘기도 안 나오고 크게 좋은 얘기도 안 나오고 좀 지연되고 있어서 그런 지루함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시장은 좀 기술적인 반등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저항대에 조금씩 가까워지고는 있다 이런 생각은 조금 하시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악재로서의 그 영향력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번 맞을 거 2번, 3번 맞았으니까. 요즘 화학전 얘기가 좀 뉴스에 나오던데 네, 그 정도 어떤 이슈 아니면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화학전 얘기도 나오고 핵을 만지작거린다는 등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 이제 크게 가는데 핵을 만진다? 이건 그냥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핵을 쓰는 순간 그냥 지구상에서 푸틴은 없어질 것 같은데요. 아니, 푸틴이 아니라 러시아가 없어질 것 같은데요. 제가 러시아가 아니라 그냥 우리 다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핵을 쓰는 순간 그건 정말 그렇지. 돌이킬 수 없어요. 주식을 하면서 우리가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너무 앞서간 상상력들 아닌가. 상상력은 아닐 수 있겠지만 김정은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그냥 핵을 가지고서 협상 카드를 자꾸 쓰려고 하는 거겠죠. 이제 협박이겠죠, 그러니까요. 자, 코스피 2,700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1,300 남았구나. 우리 박진희 부장님이 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비키니를 입고 방송을 하겠다. 4,000이 되면. 이제 1,300 남았네요. 이제 제 은퇴까지 1,200 남았네요. 이제. 네. 자, 오늘 철강주 아까 이제 좀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이렇게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해서 관련주들이 오르는 거 물론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이게 사실 경제 전반 그다음에 투자자들에게는 악재라고 봐야겠죠. 정말로 저는 요새 사료값 오른다고 사료주, 비료값 오른다고 비료주, 그죠? 그 다음에 철강 가격 올린다고 철강주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 이게 박수치고 환호할 일이 아닌데 정말 경제 이슈 하나로만 놓고 보면은 경제 침체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 해당 주식들이 올라가는 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늘어나서 공급이 딸려가지고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과 수요가 딸리진 않는데 공급이 없어가지고서 가격이 올라가가지고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결국은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면 제품 가격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많이 못 팔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그죠? 근데 단순히 최근에 보면 이제 러시아발, 이제 오늘 뉴스는 아시겠습니다만 러시아 철강 회사, 그러니까 이제
부도 리스크? 근데 뭐 사실 돈은 있는데 줄 수는 있는데 안 받아가고 못 받아가니까 지금 루블화를 안 받으니. 예, 그래서 그런 것이다. 그다음에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뭐 지금 대립 관계 속에서 이제 철강사들이 이제 뭐 폭격받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수출 안 되고 이제 유럽 쪽으로 수출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 철강 가격 오른다 그러면서 막 오른 부분들이잖아요. 지난번에 니켈 가격 급등에서도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렇다시피 뭐 철강 가격도 그러니까 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 철강사들 뭐 포스코라든지 이제 현대제철도 이제 4월부터 이제 톤당 10만 원씩 올린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런 부분들이 경기 확장과 관련된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가격 상승과 수요와 공급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법칙에 의거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기대감인 거잖아요. 뭐 물론 가격 올리는 게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 제조업체들이잖아요. 철을 써야 되니까 뭐 가전업체들도 그렇고요, 자동차 업체들도 그렇고요. 결국은 다 피해를 보거든요. 국내 기업들이 뭐 조선은 피해 안 볼 것 같아요. 다 보죠. 그렇게 되면 기업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기업 이익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그 기업들은 뭐 직원을 많이 못 뽑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익 창출이 안 되면 주가 빠지고, 뭐 1분기 실적 발표하면 당연히 안 좋겠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위축이 돼서 소비를 못 하고, 그럼 직장을 잃는 사람들도 생기겠고, 소비를 못 하니까 뭐 그 기업들은 또 돈을 못 벌고, 이게 그 침체의 그 릴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세론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건데, 거꾸로 또 뭐 시장은 지금 너무 이제 시장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냥 뉴스 하나만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인플레이션 플레이, 이제 원자재 상승 플레이, 최근에 뭐 비료주, 막 사료주 막 미쳤어요. 그러니까 되게 완전히 정말. 비합리적인 이슈나 그런 어떤 소재들로 이 주가가 급등락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여기에서 멋모르고 따라 들어가는 분들이 자꾸 물리는 경우들이 자꾸 생겨가지고 요새 주가 보면 멋모르고 따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수익이 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초기에. 근데 한 2, 3일 오른 다음에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은 좀 물리시는 경향들이 좀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뭐 사료자 들어가는 것 중에서 3일 상한가 간 종목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뭐 요새 보시면 아시지만 지난번에도 건설주들 중에서 중소형 건설주들 많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형주들보다는. 근데 요새 보면 철강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보면 이름에 철강, 강관, 제철, 스틸, 제강 뭐 이런 거 들어간 회사들은 정말 다 급등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플레이 가볍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쪽으로 뭐 세력형 자금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도 몰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쪽이 좀 강하게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후발로 오늘은 뭐 동국제강이나 뭐 동부제철이나 현대제철, 뭐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좀 시장이 너무 좀 뭐랄까요? 비이성적이다 움직임이 너무 그 원자재 인플레이션에 편승해서 합리화를 시켜가지고서 주가가 너무 오르니까 이게 좀 나중에 좀 이성적으로 돌아오거나 만약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문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해결됐을 때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고려해 보면은 상당히 좀 주가만 놓고 봤을 때 그런 개별주들은 좀 심각한 후유증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순환매 테마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그럴 있어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요새 막 뭐를 매매하냐면은 뭐 다른 뭐 경제 방송에서도 뭐 이렇게 막 관심주 뭐 이런 종목으로 막 제시하기도 했지만 뭐 유니드 이런 종목을 이제 매매하는데 왜냐? 그럼 이제 이 회사는 이제 가성칼륨이거든요. 근데 가성칼륨은 이제 실질적으로 비료에서 실질적인 칼륨 무슨 칼륨이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게 부족해지면 이제 가성칼륨도 가격이 올라가고 비료에 소요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관련 회사를 올리고 또 뭐 KG케미칼 같은 뭐 이런 주식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리다 보니까 저만 해도 아주 작은 종목은 무서워서 못해도 그래도 조금 가닥이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뭐 유니드 같은 경우는 이제 OCI 관계사고 막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도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막 이것도 뭔가 좀 될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으로 자꾸 저도 막 자꾸 낚시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대응을 하게 될 만큼 대형주들이 너무 재미가 그렇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주린이들이 우량주 투자한다 해가지고 대형주를 들고 있는데 계속 하락하고 아직도 맞아요. 뭐 횡보하거나 아직도 하락하고 맞아요. 있으니 맞아요. 이제 속이 타니까 이제 잠깐 외도 좀 해볼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자꾸 느는 그게 거죠. 현금이 있으면 가능한데 있는 주식을 팔고 옮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그림이 떡인 거죠. 실질적으로. 저만 해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아침에 딱 출근해서 정말 아침 9시 반까지 딱 30분 지나가면 하루 종일 시장이 멈춰 있어요. 정말로
정말 다들 정말 와 어떻게 꼼짝도 안 할 수가 있냐 이럴 정도로다가 중대형주들은 그냥 아침 시작하고 나면 그때뿐이고 그 다음에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재미없다. 그런 테마주들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든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난번에도 아마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개별주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지금 원자재 인플레 여기와 좀 맞닥뜨려져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하다하다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사료주들 막 이렇게 움직였었잖아요.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는 오늘은 제일제당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제일제당 라이신 그게 이제 돼지 이제 성장 촉진제 같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사료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쪽까지도 이제 대형주당까지도 이제 움직이는 지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뭐 얘기는 맞는 얘기기는 한데 과연 그들은 땅 파서 그 제품을 만들고 있을까? 이런 우리나라는 정말로 원자재가 없잖아요. 뭐든지 다 수입해서 가공을 해가지고서 수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수입할 때 그 원가 부분이 분명히 높다란 말이죠. 결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가장 크게 수입하는 데는 아랍 쪽에 저기 기름 땅 파서 나오는 애들. 그쪽 말고는 진짜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자재를 많이 가지고 생산하는 국가들은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즐길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다 피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환경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반대로 인플레랑 아무 무관한 종목들 그런 종목을 하는 게 사실은 현명하겠죠. 근데 그런 종목들도 많이 갔기 때문에 지금 뭐 잠깐 쉬기도 하고 또 순환매가 돌기도 하기 때문에 그 틈새를 노려서 나는 저런 정말 인플레 관련주라든지 급등주 테마주 못하겠다 한다라면은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 비인플레 관련주들 중심으로 해서 대응하는 것들. 지난번에 뭐 금융주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엔터주들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최근에 뭐 메타버스도 많이 빠지니까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뭐 플랫폼 관련주들도 최근에 시세를 줬었고 이런 식으로 좀 우량주 단에서 비인플레 관련주들 안에서 조금 종목의 기회를 찾아보는 전략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좋다 해서 오르는 것보다는 아직 부각되지 않은 혹은 지금 아주 나쁜 상황에 있는 그런 어떤 테마나 관련 종목들을 오히려 관심 갖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아주 나쁜 테마가 아니라 지금의 원자재 인플레이션과 무관하면서 실적은 꾸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 시기에 딱 맞는 그런 기업들을 계속 선택하고 그런 기업들이 조정을 받았을 때 선택하는 방법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아주 나쁜 기업들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보시면 화학주들이 정말 유가가 올라가면서 정말 끝없이 저기 바닥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약간 귀 기울여서 리포트나 뉴스를 보시면 지금 롯데케미칼도 이번 주부터 가동률을 20% 줄이고 이미 대한유화나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가동률을 줄여왔거든요. 거의 40% 이상 줄였다고 그래요. 그럼 그 효과가 4월 달에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가동률을 줄였기 때문에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가격 회복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지금 유가는 높고 가동률을 줄이고 있는 화학회사들이 저기 지옥에 가 있으니 그 화학회사들을 나는 지금 바로 당장은 안 가더라도 나는 오히려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겠다 한다라면은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관심 갖고 볼만하죠. 최근에 자동차도 그런 컨셉에서 오르는 거죠. 뭐 더 이상 나올 악재 없다. 뭐 이런 개념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한다라면은 오히려 최악의 종목 섹터에서 종목을 찾아서 좀 중장기 투자하기 위한 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최근에 보시면 그때도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막 9만 원 정도면 정말 바닥이다 했는데 순식간에 그때 저 매매하고 나서 좀 이렇게 11만 원 정도 좀 저항이다 생각해가지고서 좀 매도를 하고 비중을 좀 줄이긴 했는데 그렇게 해도 정말 15, 6%가 그냥 바로 나버리니까 그리고 막 넷마블 같은 경우도 10만 원까지 빠지면 안 망하면 바닥이다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도 지금은 좀 먹힌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인플레 관련주는 소비주들 일부 중에서 원가 부담이 좀 적은 것들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게임이나 컨텐츠나 뭐 엔터나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플랫폼도 마찬가지가 되고 다 비인플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비스업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비인플레라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그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추종 매매? 아니 뭐 그러니까 급등한 거 한 2, 3일 급등한 걸 추격 매수하면 항상 물리게 되어 있거든요. 차라리 추격 매수할 거면 주도 섹터를 조정 받을 때 눌림목에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 아니면은 처음 상승한 다음 날 그런 때 들어가시면 조금 그래도 좀 먹을 폭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 고객분들 중에서 전화 오시는 거 보면 대체로 한 3, 4일 정도 올라서 직접 고점쯤 가면 사고 싶다고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오르네, 그리고 남들이 다 좋네, 좋아, 이걸로 벌었어, 이 다음에 내가 관심이 생기거든. 왜냐면 한 번 오를 때 봤는데 올랐네? 근데 두 번째로 또 오르네? 계속 뉴스에 나오네? 좋다네? 리포트 나왔네? 사면 고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경계할 필요는 있긴 합니다. 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원전주에 대해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책 기대감으로 계속 그 강세가 띄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정말로 뭐 역시 또 그쪽도 또 정책 테마주, 뭐 인물 테마주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조선님이 막 전화 와가지고 뭐 사달라고 해서 이거 왜 했더니 이거 윤석열 관련주래. 그리고 PD도 아까 방송 시작하자 오늘 윤석열 테마주 하나 샀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거 그리고 가장 증권회사 직원들 통화하면서 후회하는 게 안랩을 왜 안 샀지 뭐 이런 거. 안철수가 이렇게 부각이 될 건데 이랬으면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비현실적으로 올라가는 거 보면은 참 시장이 말이 그래요. 안 되는데 이게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좋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특혜를 줘서 이 기업이 성장해? 이거 완전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오히려 특혜를 더 못 받으면 못 그렇지. 받겠지. 오히려 거리를 둬야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뭐 진짜로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뭐 총리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주식 3천만 원 이하로 줄여야 되거든요. 팔지는 않겠지만 뭐 어디 신탁을 맡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좀 생각해 보면은 너무 테마주에 또 다시 시장이 열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오늘도 감사 보고서 안 낸 회사들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아직까지 못 낸 회사들, 그리고 막 상패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들도 엄청 많고요. 이런 식으로 뭐 개별주들 따라하다 보면은 잘못해서 그런 거에 걸리는 수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개별주 매매하실 때는 진짜 감사 보고서 나온 다음에 차라리 하시는 게 좀 낫고, 감사 보고서 차라리 안 나온 기업들은 조금 오늘 몇 건만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별주 매매하실 때 좀 챙겨보시고, 테마주는 테마주니까 정말로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고 나는 내가 나를 제어해서 수익을 잘 내고 나올 수 있어, 이 정도 손실은 감내할 수 있어,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면은 그냥 그들만의 리그로 남겨두시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냥 안 쳐다보면 되는데 그냥 이게 저기서 나도 좀 벌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은 자꾸 그냥 손이 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오늘도 제 옆방에 있는 이사님이 손님이랑 통화하는데 손님이 그러나 보더라고. 안랩을 산다는데 왜 말렸냐고. 원망하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말려가지고서 못 샀는데 저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막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한탄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돈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도 거의 단타성으로 많이 빠진 것들 중에서 막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기관도 대형주는 안 밀고 들어오고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선호하는 뭐 연기금도 마찬가지가 돼 있고 중형급들 막 이런 쪽에서 좀 치고 들어오는 게 되게 많고,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팔지는 않지만 조금 약간 관망세. 환율도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1,210원대까지 빠졌잖아요. 1,240원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이제 팔지는 않는데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슬슬 좀 차익 실현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동안 많이 뒤었잖아요. 이때 안 팔면은 못 판다라는 그런 인식.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급락하면 샀다, 반등하면 팔아서 요새 좀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플레이가 좀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잘 하는 거죠. 급락하면 사고, 급반등하면 팔고, 해안금은 리스크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계속 트레이딩 해가면서 방향성을 좀 쫓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메타버스하고 게임주, 컨텐츠, 미디어 관련주 이런 쪽도 이제 그동안 사실 낙폭과대주로 봐야 되죠. 이 낙폭과대주, 그다음에 작년에 그 성장주 혹은 그 주도주, 네, 이 부분이 다시 좀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시장이 좀 괜찮아지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다 또 개별주들이었었고, 사실 미국이 이제 금리를 뭐 내년까지 한 10차례 정도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파월이 강력하게 이제 5월 달에는 50bp 인상 가능성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한번 놀라긴 했는데, 또 미국도 잠깐 빠졌다가 다시 또 이제 기업들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막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렇다시피 시장이 이제 됐어, 그 얘기는 이제 어떻게 들었고, 이제 그러면 나는 기업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좀 맞춰서 좀 대응을 할 거야라고 얘기도 되겠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테슬라, 뭐 애플, 그다음에 그동안 중국 기업들 많이 빠졌었던 뭐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가 됐고, 이렇게 그런 기업들 위주로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국내도 이제 테슬라나 애플이나 뭐 알리바바 같이 그런 기술주 성장주들이 올라오니까
국내에서 좀 따라가는 거죠. 특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메타 같은 경우도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암호화폐, NFT 이런 부분들 이제 거래하는 부분들. 오늘도 보니까 SK 스퀘어 같은 경우 국내에서 여기도 지금 발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암호화폐 발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11번가 하고 뭐 SK텔레콤과 연동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골드만삭스도 암호화폐 관련 선물 거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쪽에 대해서 또 이제 대형 투자사들이라든지 대기업들이 공감 가는 이슈들을 계속 얘기해 주니까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또 이제 삼성전자가 메타버스라든지 로봇 이 두 개를 갖다가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육성한다는 얘기를 지난번 주총에서 했으니까 그 부분들이 또 이제 시장에서는 또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2차 전지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게임주라든지 그다음에 엔터주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성장주 섹터에 기반이 됐었다가 최근에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정부 정책상으로도 이런 쪽들을 좀 밀어주겠다라는 부분들. 오늘 보니까 이제 정부 정책에 이제 뭐 이렇게 부서 같은 부분들 이런 거 보니까 뭐 있더라고요. 뭐 미디어 이런 부분들도 통과하는 그런 것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긍정적인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라든지 이런 거 영향을 안 받는 섹터가 또 다 그런 섹터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실 돈이 많은 거는 아니에요. 이게 유동성이 좋았을 때 갔던 섹터들이라서 또 유동성이 줄어들 것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많이 빠졌었는데, 또 기본적으로 금리가 오른 시기에 이런 쪽들이 올라가는 게 사실은 맞지는 그렇죠. 않긴 하거든요. 성장주 섹터주들이. 하지만 이제 뭐 실적이 나오면 성장주가 아니라 실적주 가치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뭐 엔터주나 컨텐츠나 플랫폼은 그래도 조금 실적이 나오고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일정 부분 있긴 합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해외발 계속 이슈들이 나오고 국내 기업들도 그 대기업들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발행한다고 하니 시장에서는 조금 고무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10대 그룹 대기업 가운데서 이제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한다, SK 스퀘어에서. 이게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결국은 우리 그 사실 암호화폐보다는 메타버스라든가 NFT로 연결되는 이러한 그 빅 트렌드, 네. 이것이 정말로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돈들을 여기 자꾸 몰입하는 거 보면 네네.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기업들도 이쪽을 미래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그런 거잖아요. 대기업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드론 같은 거라든지 뭐 플라잉 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자동차 쪽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IT 기업 쪽에서 놓고 본다라면 이제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게임이랑도 연결 지을 수 있고 실생활에서도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랄까요, 가상현실과 관련되어 있는 메타버스 세계 이런 부분들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돈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예전에 한때 이제 카메라가 더 많이 갔었고 반도체도 많이 갔었었는데, 그런 부분들 사실 근데 메타버스 환경이라는 부분들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왜냐하면 코로나가 창궐 했을 때는 그게 되게 중요하고, 뭐 메타버스 안에서 옛날에 뭐 컴투버스인가 그래가지고 뭐 출근 안 하고 거기 안에서 이렇게 막 하는 것처럼 있었는데, 코로나가 만약에 사라지면 다 출근할 거잖아요. 그리고 현실로 가서 여행 가서 보는 게 좋지 메타버스로 보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맞는데, 또 시장 환경 자체는 그건 그거고 산업의 방향성은 이게 맞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체험해보지 못한 가상의 세계를 뭐 메타버스 가상현실 안에서 체험해보는 것도 그렇고, 그 안에 새로운 커뮤니티가 생기고 새로운 뭔가가 생기는 거잖아요. 연결고리가.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그걸 되게 확장시키려고 그러고, 그거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품을 자꾸 만들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메타버스는 솔루션보다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또 이제 삼성에서도 그런 회사도 뭐 M&A 하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한 발표도 했었고요. 또 로봇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제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메타버스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해도 백화점에 직접 가지 않아도 가상현실에 있는 백화점에 가서 내가 물건 고르고 다 입어보고 난 집으로 배송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 기업들은 최대한 비용을 줄이면서 뭔가 좀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환경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 새로운 그런 메타버스 환경은 방향성은 분명히 맞다. 다만 이제 지금의 금리 인상 시기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돈이 몰리고 또 선호가 될 수 있는지는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TSMC 반도체 공장 일시적으로 생산을 멈췄다. 이유는 대만 해역에서 강진이 발생해서. 이게 또 이제 삼성전자의 유리한 뉴스냐, 아니면 또 반도체 글로벌 공급 체인을 또 흔드는 악재로 봐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뭐 악재도 되고 호재도 되고, 옛날에는 일본에 지진 났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막 급등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일본에 지진 났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그 르네사스라고 이제 자동차 반도체 회사잖아요. 그 부품 때문에 또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중에서 또 그 자동차 부품 하나가 있어요. 뭐 하네스, 뭐 와이어인가 뭔가 하여튼, 근데 그게 되게 싸구려 쪼만한 부품인데 그게 없으면 자동차를 또 못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 호재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악재인 것 같아요. 왜냐면 TSMC가 또 이제 그래서 만약에 가동이 얼마나 중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또 공급망에서 또 깨지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DB 하이텍이 헤매다가 나중에 올라오긴 했어요. 그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누군가한테는 호재일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악재일 수도 있는 현상들이 지금 계속 이뤄지고 있어서, 뭐 대만의 지진이 결국 호재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업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분위기가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대만, 우리가 이제 지난번 과거 몇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은 그로 인해서 대만 주가가 안 좋아지면은 우리도 같이 안 좋아져. 이머징 같이 이머징이라. 쪽이니까. 그리고 반도체 쪽 안 좋아지면 다 그냥 같이 뭐 한 통속처럼 괜히 이상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중국 때리면 우리나라로 같이 때리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본다라면은 지금은 뭐 조만한 악재만 나와도 시장이 뭐 흔들흔들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악재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수혜 보는 거는 없지 않겠나. 다 힘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가장 큰 호재는 뭐 러시아 문제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 나와준다라면, 예전에는 코로나만 없어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아, 이거 말고 또 다른 악재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해결될 것 같으면 또 하나가 생겨주고 맞아. 알 수가 없어요. 자, 일단 내일장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제가 오늘 시장 보니까 좀 그동안 많이 빠졌던 대형주들이 좀 올라오면서 지수를 견인해 줬거든요. 네. 개별주 장세는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 같아요. 유가가 빠지면 조선주 건설주 빠지고, 유가가 올라오면 조선주 건설주 올라오고, 그 다음에 뭐 원자재 가격 올라오면 관련주들도 쫙 따라서 올라오고, 또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이런 것도 뭐 테슬라 올라오면 따라 올라오고, 니켈 가격 급락하니까 또 2차 전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막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대외 번수, 뭐 해외에 있는 비슷한 주식들의 연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 조금 늘어나다 보니 또 다시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좀 조정 장세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지금 조정은 뭐 부담스럽지만 않다라면은 조정폭 좀 확인하시면서 다시 또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지금 눌림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쪽들은 조금씩 모아나가시는 전략,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급등한 그런 원자재 관련 플레이에 대한 종목들도 뭐 일정 부분 이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들은 좀 매도하고 다시 이격 줄일 때 재접근하는 전략,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철강주 같은 경우는 중소형보다는 좀 덜 올랐던 중대형 쪽에서 조금 찾아보실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덜 오른 게 되게 많더라고요, 중대형 주단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찾아서 좀 챙겨보시고, 대형주는 뭐 추가 매수를 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은 지금은 좀 갖고 계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겠나 싶고, 지금 되게 빠른 순환매예요. 안 오른 게 별로 없을 정도로 빠른 순환매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 그 다음에 종목별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60일선 부분이 좀 저항, 이런 부분들 좀 막혀 있다라면은 염두에 두시는 플레이. 지수는 이제 2,700선을 마지노선으로 하는 단기 플레이 하시고, 제가 생각할 때 2,750에서 2,800에 근접하는 수준 되면은 좀 매물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보다는 중대형주, 지수 관련주들은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일도 뭐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오늘 밤에 미국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그렇지. 다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미국 시장의 변동성에 또 국내 시장이 계속 맞춰가는 시장이기는 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기본적으로 시장들이 좀 하방 쪽으로 좀 내성이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히려 종목의 조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종목이 어느 정도 조정이 오면은 주도 흐름이 있는 종목들이라면은 뭐 매수의 기회로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은데, 어느 한 섹터가 월등하게 가는 게 없고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본인이 좀 주도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섹터에 좀 집중하시는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돼 있는. 아, 진짜 좀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정말 개별주 플레이, 테마주 플레이를 하려면 정말 종목 찾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나는 그건 못해. 그런다라면은 시장 보시면서
10개 섹터가 있으면 8개 섹터를 다 따라갈 생각을 하면 못 먹잖아요. 그중에서 내가 자신 있는 한 두세 가지 섹터를 정해놓고 그 섹터가 살 기회가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왔을 때 그 종목을 사는 거죠. 이거 안 간다고 저기 가는 것만 계속 보고 있으면 열만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나는 리오프닝에다가 마음을 정했어 라고 한다라면 리오프닝만 보는 거고 나는 죽어도 자동차야. 그럼 자동차만 보는 거고 타이밍을 찾는 거예요. 내 순서가 올 때까지? 네. 1년 12달 다 주식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중에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두세 달 집중력을 가지고 하면 수익이 더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개별주에 몰입하기보다는 중형급들 중에서 좀 좋은 종목들, 또 주도주 섹터 내에서 좀 덜 간 종목들 찾아서 후발주자 대응하시는 전략도 단기적으로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또 포트폴리오 네, 신청하신 분들 있으시죠? 네, 네. 그분들 네. 상담을 좀 해드릴까요? 네, 네. 먼저 물타기 고민을 하시는 분인데 마이너스가 나서 매도를 못하고 보유 중인데 지금 비중을 확대해서 단가를 낮출까요? 물타기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기다릴까요? 자, 종목으로는 코스모화학 18,500원 매수가, 휴캠스 24,000원 매수가. 네, 회사는 다 좋은 회사죠. 좋은 회사예요? 다 화학회사죠.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코스모 신소재 이제 모 회사가 되겠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GS 계열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코스모학을 되게 이렇게 유익 있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는 종목인데 바닥은 좀 잡은 것 같아요. 뭐 개인적으로 조금 여력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코스모학은 조금 더 추가 매수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사실은 조금 지금 가격이 바닥에서는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저는 좀 추가 매수 하시는 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휴캠스도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제가 둘 다 두 종목밖에 안 되니까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네요. 뭐 147,000원 저점, 이건 셀트리온이구나. 11,550원 1월 28일 날 최저점 찍고 지금 14,300원. 네. 지금 화면 보시면 코스모학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모학 같은 경우 이거는 뭐 다른 분들도 보시는 분들은 같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상승 시기에 이렇게 거래가 많이 실렸잖아요. 네. 거래가 많이 실리고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하락을 하는 과정 중에서 거래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고점이죠. 어떤 느낌 있으실까요? 대표님 보실 때. 박스권을 돌파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하락 추세는 벗어나고 있죠. 그죠? 일단은 하락 추세는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선의 이 상단 이하로 다시 내려오지만 않는다라면은 코스모학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추가 매수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가격적인 부분은 뭐 시장이 변동성이 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요새 봤을 때 코스모학이 어느 정도 지지력이 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한 13,000원 정도 마지노선으로 놓으시고요. 지금 상태에서 13,000원 정도가 안 깨진다라면은 좀 지지선이잖아요. 13,000원 정도가. 조정을 조금 활용하셔서 추가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좀 해 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해 놓으시고 지금 보시면 이제 1차 저항이 여기 한 16,000원대 정도 되겠죠. 근데 물을 타 놓으시면 가격이 18,500원이니까 물을 타 놓으면 단가가 한 16,000원대로 내려오겠죠. 만약에 배수를 똑같이 탄다라면은 그러면 일단은 손해 안 보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또 상황에 따라서는 코스모학이 또 잘 가기도 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뭐 2차 전지, 전액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자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사실 뭐 코스모 신소재가 2차 전지로 더 많이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코스모학 같은 경우도 2차 전지라든지 뭐 전기차 이런 섹터주들을 움직일 때 나쁘지가 않았던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일단 하락 추세, 하락 박스죠. 하락 박스는 탈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정 시마다 이 안으로 밀려 들어오지 않는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000원을 손녀손으로 둔다라면은 오히려 조정은 다시 추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해 보실 수가 있지 않나 싶고요. 휴캠스 보겠습니다. 휴캠스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휴캠스도 이게 화학회사예요. 지금 보시면은 업종을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네. 휴캠스 일단 감사 보고서는 제출이 잘 됐고요. 휴캠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회사도
하나나 하나케미칼, OCI 등과 이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제 정밀 화학 기업이고 질산을 토대로 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죠. 반도체하고 자동차랑 관계가 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하고 자동차가 어떻죠? 안 가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슈캠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자동차가 잘 풀리면 가겠죠.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같은 부분들로 봤을 때는 요번에 1분기 실적은 4분기보다 작년 4분기보다 확 좋아지네요. 그럼 일단 실적의 개연성은 있다라는 거죠. 1분기 때. 그죠? 그렇다라면은 일단 지금 차트 상태에서 슈캠스를 팔기보다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되게 좀 큰 박스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지금 큰 박스잖아요. 지금 이 큰 박스에 지금 중단부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밑으로 더 처지지만 않는다라면 일단 보유하시고요. 뭐 일단 추가 매수라면은 지금 6% 정도밖에 안 갖고 계시니까 저는 눌림목 나오면 슈캠스 같은 경우도 아까 다른 화학주들 말씀드린 대로 단기 호흡보다는 좀 약간 중기 호흡으로 생각하시면서 가격적인 부분은 한 22,000원 정도, 네, 22,000원 정도 잘 유지가 된다라면 조정을 이용해서 접근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은데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막 이런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단기보다는 조금 약간 중기 호흡으로 보시고 목표 주가는 약 한 24,000원 정도. 매수가가 딱 24,000원이시네요. 그러네요. 추가 매수하시면 수익 나시고 파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 안 하도 기다리면 원금에는 파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이 종목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단가가 그렇게 높지가 않으시네요. 이분은. 그렇죠. 그러시네요. 보니까 생각보다 코스모 화학만 조금 높은데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가격이니까 네. 그렇죠. 기다려 요새 보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기본이 30%, 뭐 조금 빠졌다 하면 50%라던데. 진짜 대형주들 보면은 삼성전자 보면은 진짜 와 정말 너무한다 싶을 답답하죠? 정도로 예. 차라리 외인들이 좀 카이닉스가 오를만 하면 낫다니까요. 외인들이 막 무식하게 팔아 제껴 버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할 때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하이닉스 이런 쪽이 좀 난데 기본적으로 지금 외국인 매도하는 구간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신청자 두 번째 분이죠. 네. 건강전도사님. 지금 포스코 강판 66,000원이 평당가고 13% 비중이라고 좀 하시는데. 있으시네요. 아, 비중이. 근데 오늘 또 포스코 강판이 마침 17% 엄청 상승해가지고 올랐어요. 오늘은 오늘은 좀 기분 웃으셨겠는데? 좋으시겠네요. 오늘 좀 예. 기분 좋으시겠네요. 근데 이럴 때가 제일 쫄려요. 그치. 내 매수가까지 안 오는데 도로 올라오다가 내려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막 이런 생각 드니까. 실현했다가 다시 저가 매수할까 이런 아직 고민. 원금은 아니라서 팔기는 어렵고 어떻게 이게 고민 진짜 제일 많을 때거든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원금이라도 오면 팔기라도 하는데 원금은 아니야. 근데 급등했어. 그래서 급등했기 때문에 다시 내려갈까 봐 불안해. 막 이렇게 되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이게 제일 쫄리는 시간이에요. 진짜로. 근데 일단 이분도 두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이제 포스코 강판이랑 한국 사이버 결제 요게 조금 이제 부담이 된다라고 해서 사이버 조금 결제는 37,700원이네. 평당가.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셔서 상담을 의뢰하셨었는데요. 같이 볼게요. 이 종목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테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포스코 강판이 오늘은 있었으면 좋았겠다. 오늘 철강주가 참 좋았어요. 흐름이.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름에 스틸, 철강, 제강, 제관, 제철 이런 거 붙어 있으면 무조건 다 급등. 막 사각한 것도 엄청 많아요. 근데 철강주들 중에서 제일 못 간 게 세아베 스틸, 그다음에 현대 BNG 스틸 이런 애들 많이 못 갔거든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런 쪽들은 다 냉연이랑 칼라 강판 이런 쪽들이거든요. 동부제철도 많이 못 갔죠. 그런 애들 못 간 이유는 다 이런 칼라 강판 그다음에 냉연 쪽이거든요. 냉연 쪽들은 결국은 가전이나 자동차 이런 쪽들이 잘 가야지만 돼요. 칼라 강판 특히 더 그렇고요. 뭐 동국제강은 뭐 후판이라고 다들 아실 테고,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뭐 포스코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건설이나 이런 거에 쓰이는 강철 철근 쪽이라 되겠죠. 열연 쪽들 막 이런 쪽들이니까 뭐 가격 올리고 뭐 해서 뭐 비싸게 들여와도 또 가격 올리고. 뭐 중간에서 과정을 거치면서 수익이 나면 좋은 거고. 근데 사실 요새 뉴스 나오는데 시멘트가 없어서 건설업체들이 뭐 지울 수가 없을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건설업체들은 힘든 거죠, 지금. 다 철근도 올라가고, 제가 옛날에도 말했잖아요. 철근 가격 올라가고, 시멘트 가격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건설업체들이 수익이 어디서 나겠니? 막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유가 연동해서 이제 플랜트로 좀 갔었고, 근데 지금 보시면, 아, 포스코 강판, 부럽네요. 많이 올랐네요, 지금 보니까. 가지고 계신 가격에서는 좀 힘드실 수 있겠는데, 오늘 보시면, 연기금은 정말 조금 사죠.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결과적으로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에요. 이 포스코 강판이. 그래서 또 좀 더 매매하기가 많이 어려워요. 지금 오늘 보시면은 그래도 오늘 간만에 거래 많이 난 것 같아요. 큰 그림에서 한번 볼게요. 느낌이 어떠세요? 여기서 급등을 많이 했었죠. 지금 앞쪽에서. 그렇죠? 네. 여기서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거래량도 실렸고 대부분의 종목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이 네, 역시 그러니까, 급락을 한 걸로. 네, 급등했다가 쭉 시장 조정받았던 종목들인데 이렇게 생긴 종목들이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코스닥, 코스피에 합쳐보면 80% 이상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시세 한번 주고 쭉 미끄럼 타고 어떤 거는 이 종목은 여기까지였지만 어떤 종목은 여기까지 와 있는 종목들도 많아요. 여기까지 원위치 되어 있는 종목들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포스코 강판은 급등을 했고요. 지금 상태 속에서 뭐 포스코도 급등을 했으니까 당연히 뭐 같이 갔겠죠. 포스코 계열이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최근에 뭐 요 정도 가격 뭐 지선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 보유 좀 하시고요. 더 산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신 그렇죠. 거죠? 더 살 게 아니다라면은 그냥 개인적으로는 지금 57,000원입니다. 주가 현 상황에서 5만 원이 깨지지 않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갭으로 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 딱 보세요. 제가 선을 그어드린 가격 보시면 직전 여기 저항대잖아요. 여기 못 넘다가 급락 먹었잖아요. 그 못 넘다가 급락 먹은 위치까지 왔잖아요.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지난번에 못 넘어서 이거 오늘 이미 윗꼬리가 많이 달렸잖아요. 지금 그렇죠. 보이시죠? 윗꼬리가 이미 달렸어요.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이 윗꼬리를 못 넘고 매물이 나온다 하면은 일단 시장이 급등을 해서 흥분해서 철강주들이 많이 급등하긴 했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다시 또 생각을 많이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플레이가 되신다라면은 뭐 물론 매수하신 가격 66,000원까지는 좀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일단 6만 원 부근까지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온 상태라서 다시 내일도 이 가격을 뚫지 못하거나 이번 주 중에 이 가격을 확실히 못 뚫을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매도를 하거나 절반 정도 비중을 줄여놓고 다시 조정이 들어왔을 때 재매수와서 다시 채워넣는 전략 쓰시는 게 좀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채워넣는다라면은 한 5만 3, 4천 원 정도? 네, 요 정도 지지선 보시고 요 정도 되겠죠? 요 윗꼬리에 한 장대 양봉에 한 중간 정도? 네, 요 장대 양봉에 여기 한 중간 정도 제가 보니까 여기가 한 5만 4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만 4천 원을 안 깬 수준으로 조정이 나오면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도 올라서 시작했는데 고점 돌파 안 된다. 그러면 비중 절반 줄이고 다시 5만 4천 혹시 내려왔을 때 다시 채워놓고 아니면 난 미련 없다. 그럼 일단 싹 팔았다가 다시 또 그 가격에 재매수하시는 전략. 이 부분 조금 약간 이분께는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여기가 계속 저항 맞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62,000원의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에 이 62,000원을 좀 강한 저항대로 인식하시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도 좋은 회사죠. 결국은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소비가 일단 늘어나야 되는 부분, 온라인상에서도 분명히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많았겠습니다만은 밖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초기 때 집에서 막 음식 시켜 먹는다고 주가가 엄청 올라갔었죠. 그렇죠.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다 이제 이쪽 부분인 거잖아요. 이쪽 부분인 거잖아요. 이렇게 큰 시세가 나고 나면 조정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어떤 면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 박스가 깨졌다라는 거죠. 보이시죠? 이렇게 박스로 움직였었는데 이 박스가 깨졌죠. 이 박스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려고 하면 이 박스 하단이 가로막겠죠. 그죠? 이게 어느 정도 지지력이 1년 동안 꽤 됐었던 박스란 말이죠. 그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 박스에서 움직이던 부분이 깨지면 사실은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박스 움직이면서 박스 하단이 깨지면 무조건 손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못 하셨으니까 가지고 계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매수가가 37,700원.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이 기업도 장기전을 펼칠 수만 있으면 나쁘지는 않긴 한데 일단 시장이 지금 이쪽을 좀 선택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이제 디지털 화폐. 그렇죠. 그죠? 디지털 화폐 얘기가 나오고 뭐 디지털 위안, 뭐 디지털 달러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한동안 또 그런 관련주들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엄청 갔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약간 개별주가 갔었어요. 뭐 한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런 관련주들 많이 갔었었는데 이 종목도 뭐 전자결제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관련이 아예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기본적으로. 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면은 나중에 그런 부분과 연동될 수도 있겠고 경기가 좀 좋아지고 회복이 된다라면 소비가 더 늘어나니까 당연히 결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너무 진을 다 뺐다. 이 회사가 가지고 수 있는 체력을 다 여기서 소진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체력을 소진한 부분들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솔루션을 드린다면은 27,000원, 8,000원 여기 저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돌파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막히면 한번 털었다가 다시 밑에서 다시 재매수하시는 전략 좀 쓰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이렇게 한 번에 막 이렇게 뚫고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다가 다시 눌림목이 형성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하락했던 61선이 돌아서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61선 지지를 확인하고 다시 재매수하시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좀 쓰시면서 중장기적으로 가실 분들이라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이걸 뚫어서 급등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32,000원, 31,000원에서 32,000원 사이 매물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한번 좀 잘라주셨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선 돌아가면은 거기서 다시 좀 지지 확인하고 재매수하시는 전략 좀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 신청자분. 이분 같은 경우는 둘의 6종목을 들고 계시는데 일단 가장 큰 게 오리온 홀딩스하고 인선 ENT, 대유 에이텍. 네, 여기가 20%씩이네요, 비중이. 네, 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리온 홀딩스 지주회사죠. 오리온 엄청 빠졌죠. 러시아 초코파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풀무원은 뭐 음식, 식자재, 필수 소비재니까 뭐 사실 지금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곡물, 원자재 가격 올라가면은 원가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뭐 소비자한테 일정 부분 전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고요. 그다음에 한원 시스템 알다시피 이제 공조 시스템이잖아요. 자동차 쪽입니다. 그다음에 현대 그린푸드는 식자재 유통 공급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인선 ENT는 폐기물 처리 업체고요. 그다음에 대유 에이텍 자동차 부품이고요. 자, 그러면 비중이 지금 보시면 오리온 홀딩스, 현대 그린푸드, 한원 시스템은 10% 10%씩이고 인선 ENT, 대유 에이텍은 20% 20%씩. 자동차 부품주가 20%잖아요. 그죠? 이 부분 지금 제가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주가를 봤더니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현재가랑. 그리고 인선 ENT는 뭐 폐기물 업체니까 좀 일단 뭐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은 업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전 좋아질 거라고 봐요. 왜냐면 급식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 급식이라든지 그런 식자재 유통, 왜냐면 식자재 유통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식당이라든지 이런 외식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대 그린푸드는 저는 저 매수가는 그냥 도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시고요. 한원 시스템이나 대유에텍 마찬가지죠. 자동차 부품이기 때문에 결국은 현대차 잘 나가고 반도체 공급 풀리고 러시아 문제 끝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리온 홀딩스도 그렇고 풀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자재고 필수 소비재이긴 합니다만은 제품 가격을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다라는 점 일단 이 중에서 좀 짧게 조금 한번 봐드릴게요. 지금 잠시만요. 가장 뭐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 주가가 지금 오리온 홀딩스가 15,700원을 사셨는데 지금 얼마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오리온 홀딩스도 그렇고 오리온도 그렇고 지금 망하지만 않으면 바닥이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문제만 해결되면 되니까 15,700원이면 별로 높지는 않네요. 일단 지금 저는 추가 매수하지 않고 보유하고 계시고요. 일단은 15,700원이시니까 조금 단가가 좀 그러니까 가격은 14,100원과 15,700원 하면 최근에 빠진 거 대비해서는 준수한데 그렇지. 느려서 이 종목이 그러니까 무거운 종목이라.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 온다. 그러면 일단은 매도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였죠? 제가 혜택 종목이. 그 다음에 풀무원 대유 에이텍 20% 있는 거는. 그럼 대유 에이텍, 인선 ENT 한번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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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급등했었고 많이 빠졌고. 다 그죠? 비슷하네. 다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모든 차트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게 왜 이렇게 떨어지지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 올랐던 거에 어떤 회귀 현상? 그치.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 그죠? 그렇죠. 옛날 가격대에 비하면 뭐 아직도 멀었죠. 자동차만 좀 좋아진다라고 하면 대유 에이텍도, 그러니까 이 종목도 대응하실 때 좀 약간 가격이 얼마에 사셨죠? 대유 에이텍이? 대유 에이텍이 1,795원. 그렇죠. 1,795원이면 여기서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높이 사셨네. 그죠? 여기서 샀다는 얘기인데 산 게 지금 보시면은 1,795원이면 한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죠? 사시는 이유가 많이 낙폭 과대주로 생각하고 사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샀는지 여기서 샀는지가 하긴 앞에서 애매합니다. 살 수도 있지. 여기서 사서 많이 올라갔는데 못 팔았다가 다시 내려와서 원금 오니까 못 팔다가 가져갈 수도 있고, 많이 올랐다가 급락했길래 아싸 기회다 눌림목이다 하고 들어갔는데 고점이었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바닥은 형성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동차도 뭐 사실은 조금만 기다리면은 진짜 우리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도대체 몇 년을 전쟁을 하겠어요?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지금 계속 제재 압박 들어가고 있으니까 푸틴이 또라이짓만 안 하면은 좀 있으면 합의가 정말로 핵이나 뭐 이딴 거 쓰진 않겠죠? 화학전 하고 이러진 않겠죠? 근데 안 할 줄 알았던 전쟁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건 그래요. 예측 불가능한. 저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 요오드 검색해봤어요. 그거 먹으면은 방사능이 좀 괜찮다 그래가지고 나 이거 요오드 사야 되나? 함량은 얼마짜리 사야 되나? 막 이러면서 그런 건강식품 사이트에서 엊그저께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요오드가 그 요오드인가?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그러면서 아니 인터넷 보니까 써있더라고요. 방사능 그거 해두면 요오드 그걸 먹으면 몸에 방사능이 안 났고 뭐 밖으로 배출이 된대나? 내가 이거 몇 개 사야 되지? 막 이러면서 검색을 좀 해봤었거든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화학전한다 그러면 방독면 사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말 그렇게 정말 막다른 골목까지만 가지 않는다라면은 뭐 봄이 왔죠. 설마 여름이 오기 전에 끝나지 않을까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압박을 하니까 사실 근데 올해는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쥐도 좀 도망갈 구멍을 파놓고서 몰아야지 막다른 골목까지 막 몰아버리면 정말 물어 뜯으려고 덤벼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조금 겁나는 거잖아요. 뭐 오죽하면 뭐 푸틴 중병설 막 이런 것도 나왔었잖아요. 그렇듯이 뭔가 좀 체면치레. 뭐 G20에서도 쫓아낸다 그러고 뭐 다 안 된다 그러고 다 막아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체면치레를 좀 할 수 있게끔 좀 약간 좀 명분을 줘서 좀 잘 구슬려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 끝난다는 소리만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들하고 반도체랑 막 많이 오를 것 같기는 한데 그치. 일단은 대유 에이텍은 매수가가 조금 높으신 관계로다가 한참 기다리셔야 된다. 솔직히 좀 추가 매수하실 여력이 있으면 좀 추가 매수 하셔도 물타기 하자. 근데 20%를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렇죠. 좀 비중이 높은 편이라서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좀 기다려 보시면 제가 이 1,700원까지는 보장은 못 하겠는데 그래도 여기 눈에 보이는 한 1,400원대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원금 플레이를 하시지 않으실 거라면은 가지고 계셨던 부분이 급등해서 올라왔을 때 1,400원대 올라오면 저항대 있으니까 1,400원하고 1,500원 사이에서 매도를 하시거나 비중을 줄였다가 눌림목 이용해서 다시 재매수 하시는 전략.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쓰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60일선이 꺾이고 훼손된 상태 속에서 이제 지금 21선이랑 60일선 돌파하면서 돌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중기 추세, 단기 추세가 이제 조금씩 돌아가고 있으니까 하방은 조금씩 안정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방을 조금 안정되는 걸 믿고 보유하시되 여력이 있으면 추가 매수해서 좀 장기전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나는 이 종목에 미련 없다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한 1,400원, 1,500원대 언저리 들어온다라면 한번 줬다가
다시 눌림목 이어서 재매수해서 오히려 수량 늘리게 하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빨리 끝나는 이런 것들이 좀 모멘텀이 될 수 있겠네요. 결자 해지라고 그게 모든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선 ENT는 아직까지는 좀 하락 추세이기는 한데요. 하락 추세 조금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살짝 있으니까 이것도 일단은 조금 가지고. 그것도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는 아니고요. 지금 10,000원에서 아니 지금 11,000원대. 저점에서 상승이. 그렇죠. 그 작년에 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 작년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많이 물린 거예요. 저점에서 물리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뭐 폐기물 하고 그런 회사기 때문에 나쁜 회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고점은 계속 이제 뭐 낮아지고 있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나쁜 흐름인 회사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도 조금 시간 투자를 하신다라면은 가지고 계시고 오히려 조금 조정이 들어왔을 때 한 11,000원? 예, 잘 지지된다라면은 뭐 추가 매수도 해서 가지고 가실 만하다라고 좀 봐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풀무원 한번 볼까요? 네, 저도 풀무원 만두를 많이 먹고 있는데. 제가 주식 투자할 때 얇이 만두. 맨 처음으로 샀던 주식이 풀무원인데. 전 풀무원 낫도 많이 먹거든요. 제가 낫도. 안 죽으려고 요새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낫도 먹죠, 유산균 먹죠, 비타민 C 먹죠. 엄청 많이 먹어요. 거기다 요새 병아리 콩까지 먹고. 아니 저거 아니에요? 사천 시대 맞이하셔가지고 건강한. 아닙니다. 풀무원도 매수가 얼마였죠? 매수가가 18,600원. 비중은 좀 작으시네요. 5%. 이분은 별로 큰 차이는 없어요. 매수가랑 18,600원이면 행보하고 있네요. 뭐 한 10% 조금 넘게 빠진 거예요. 코스닥으로 따지면 한 방이죠. 한 방에 올라갈 수 있나요? 코스닥으로 따지면 한 방인데 풀무원으로 따지면 좀 어렵죠. 주가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처음에 사고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아주 오래 전인데 와 진짜 안 움직인다. 네. 그랬던 기억이 나요. 풀무원이 만두도 유명하지만 두부나 콩 뭐 이런 종류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역시 이 회사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제품 가격이 올리기는 올리더라고요. 제가 녹즙을 먹고 있는데 다 100원씩 올렸더라고요. 풀무원 녹즙도. 내가 막 이랬었는데 역시 제품 가격에 정가는 시킵니다. 근데 사실 뭐 녹즙이 생명에 지장이 있는 그런 음식은 아니잖아요. 비싸면 안 먹어 이렇게 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풀무원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인지라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방거리긴 한방거리인데 코스닥으로 따지면 한방거리인데 풀무원으로 따지면 정말 어려운 거리입니다. 작년 9월 이후로 계속 박스거든요. 이 박스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좁은 박스예요. 이게 결국은 그 내수주, 그러니까 성장주가 성장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장주는 아니죠. 또박또박 실적이 나오는 회사죠. 근데 사실은 금리 인상 시기에는 따박따박 실적이 나오는 회사가 좋기는 해요. 사실은 그렇긴 한데 풀무원도 뭐라 그럴까요? 아무튼 코로나 시대 때 집에서 많이 뭐 시켜 먹는다, 뭐 사다 먹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르진 않았어요. 많이 올랐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2번이나 세게 올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를 돌파되는 게 어려운 거죠. 근데 주가 흐름 보면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좀 급등할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풀무원이라든지 음식료 섹터. 요새는 무슨 포켓몬빵만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 SBC 삼리. 그것만 엄청 올랐었는데 이 회사도 보면 한 18,000원 부근까지 순식간에 슈팅이 되는 구간이 있어요. 왜냐면 거래량이 엄청 작아요. 뭐 하루에 뭐 몇만 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그렇죠. 뭐 옛날에 뭐 메일유업, 뭐 남양유업 뭐 이렇게 좀 그런 안정적인 회사들 같은 경우 주식수가 적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박스만 돌파되면은 한번 슈팅이 돼서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구간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박스 상단으로 가면 계속 돌파가 안 되고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18,000원 부근에 왔을 때 그래 난 조금 몇백 원 손절할 자신이 있어 그러시면 한번 손절하고 저기 많이 빠져있는 널브러져 있는 다른 종목으로 조금 한번 교체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IT가 없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리고 또 뭐 지금 성장주 섹터들이 거의 없잖아요. 뭐 그렇죠. 게임주라든지 뭐 그죠? 뭐 메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기술주가 전혀 없고 IT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손실이 적게 나 있으니까 변동성을 이용해서 한 18,000원대에 또 막힌다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해서 다른
그때 그 시점에서 좀 주도주가 되는 종목들로 조금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뭐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그쵸, 네. 단지 그냥 이러한 시각,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전제로 더 나은 방법, 이대로 좀 동의가 되면 따라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더 나은 방법을 여기에서 이제 뭔가 찾아서 해나갈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찐시황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1시간 동안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빨리 사촌이 와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 진짜.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 뭔가 새로운 정부도 출범했고 뭐 이러저런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MSCI 네. 선진국 지수 그렇고 뭔가 이렇게 좀 증시가 한국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가 되면서 쫙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러게요. 그런 뭔가 사실 새로운 이제 정부 들어서면은 주식 양도세도 또 면제 준다고 그러고 그것도 사실 좀 크거든요. 국내 그렇죠.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사실 뭐 내년서부터 발효된다 그러면 올해 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슈퍼개미들은 다 떠나는 거 아니냐 미국장으로 이런 맞아요. 얘기 있었죠. 그런 얘기도 있었고 세금 내는 거 싫으니까 5천만 원 이상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5천만 원이나 벌고 얘기해라 막 우리 막 이랬었거든요. 그랬었지만 큰 돈을 굴리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거 고민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증시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규제가 되는 거, 특히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의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규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없애준다고 하니까 국내 기업들한테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탄소가 관련되는 뭐 세금도 이제 안 매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기업들한테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문제만 잘 해결이 되고 나면은 또 근데 국내에는 당연히 외국인 수급이 있지 않으면 지수가 크게 오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올라서 3천을 가면은 대형주가 가야 되잖아요. 결국 외국인 돈이 들어와야 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이제 움직여야 돼요. 그러지 않다라면 계속 종목 장세라는 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있어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주식해서 돈 가장 벌기 쉬울 때가, 가장 많이 벌기 좋을 때가 지수는 안 오르고 종목만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돈 벌기가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새 돈으로 갖고 오신 분들이 그렇겠죠. 기존에 갖고 계신 분은 팔 수가 없고 그렇죠. 남의 종목은 잘 올라가는데 내 종목만 이상하게 안 올라가는 것 같고, 그게 다 모든 심정인 것 같아요. 시장 오늘 많이 올랐네. 그럼 뭐 누가 내 종목은 하나도 안 올랐어.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수는 묶여 있어도 종목 플레이가 되는 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가장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만 고려하시신다면은 일단은 뭐 3천 가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단숨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고 그 많이 빠진 거에 절반은 돌려놨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코스피는 아직 그러지가 전혀 못해요. 종목들이 지수보다 더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거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많이 올라도 변동성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최대한 좀 활용하시는 투자 전략으로 좀 시장 대응하시고요. 일단 뭐 제가 생각할 때는 2800선 전후가 단기로는 좀 피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단기 급등주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방송 네. 보신 분들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네, 내일 12시 라이브. 수요일은 늘 편안해요. 수요일은? 양봉? 네, 항상 많이 오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네, 뭐죠? 그죠, 양봉 하창봉 대표가 화요일이구나. 갑자기 수요일 해가지고. 네, 하여튼 본인이 자꾸 양봉 하니까 저도 세뇌가 당해가지고 양봉 나면 하창봉 먼저 딱 근데 떠올라서. 아무튼 수요일 날은 채팅방에 들어가도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요. 제가 네. 요새는 못 들어가 봤는데 네, 죄송합니다. 이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졸려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좋아들 하시는데 저도 가서 수다 떠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졸려가지고. 조금만 하다 주무세요.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다 보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네, 정말 우리 85 머니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유를 보면은
이 투자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신 고수분들을 모시는 게 아닌가 여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스윙 매매 정말 여러 형태의 투자법들이 있는데 투자자분들의 성향 그리고 시장의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투자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22년 1월 달과 2월 달 시장 정말 많이 무서웠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텐데요.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요.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노하우들을 차분하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815 모니톡에서는 815 캠퍼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 그 투자와 관련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기획을 했고요. 첫 번째로 김정수 저자님을 모시고 단기 투자와 관련된 여러 노하우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요. 원래 목표였던 1000분 가까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염승환 이사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이제 변동성이 정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펀더멘털, 기업의 펀더멘털과 그다음에 그 산업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주식을 선택할 수 있을지 차분하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코로나 방역 해제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 방역 해제 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정말 주식이 많이 오른 섹터, 그다음에 종목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이 이후의 세상이 왔을 때 또 올라갈 어떤 종목이나 섹터 다르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코로나 어쨌든 이제 방역이 해제되면서 이제 비정상이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정상화되는데 그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좋아지는 산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정상화가 오히려 불편한 그런 업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큰 바람의 방향을 보고 좀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몸을 내가 역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이 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방향에 가장 맞는 업종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이제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 중에서도 이제 해외 여행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재 돈도 벌고 있고 특히 리오프닝 돼서 더 잘 벌 수 있는 그런 뭐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그런 이제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내주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정상화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이제 반도체가 지금 뭐든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방역 해제가 되고 생산이 정상화되면은 반도체 공급도 정상화되면서 차량 생산도 정상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역발상의 또 개념일 수 있는데 지금 좋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는 앞으로가 좋아질 걸 미리 선점을 해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더 약하면 약할수록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또 업종이 저는 좀 자동차 업종이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도 지금 좋다가 아니라 향후에 정상화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든지 지금 당장 좋은 거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항상 실수하게 되고 비싸게 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악인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싼 거예요. 근데 다만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죠. 그 상승하는 과정 동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수많은 이렇게 뭐 주식 투자 대가나 이런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인내를 하고 나서 큰 자산을 쌓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로 어떤 산업이 또 성장할지 매일매일 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안 좋아지면서 정상화되면서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좀 편하게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종목을 직접 찾아내고 그게 성장할 산업인지 혹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염 이사님도 준비하고 있는 강의에서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잡는 네. 법에 대해서 집중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많은 분들이 대부분 실패도 하고 그런 이유가 이제 뭘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본인이 안 해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이 던져다 준 그냥 어떤 정답지 가지고 내가 그냥 그대로 따라 했을 때 그 성과가 나중에 보면요. 5년, 10년 지났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말 잘 맞히는 분이 어떤 기업을 던져줘서 내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당장 성과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내 게 아니거든요. 내 실력이 아니라 잠깐 빌린 것 뿐이죠. 근데 당장 안 되더라도 나만의 어떤 원칙,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게 설사 1, 2년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1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또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불로소득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공짜 정심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저는 소득을 좀 낼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여러 이슈로 막 갑자기 급등도 했다가 급락도 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결국 기업 가치에 수렴합니다. 그 기업 가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 실적 좋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계속 잘 팔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을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쌌을 때 내재 가치보다 할인됐을 때 사면 분명히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못하기도 하고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항상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주가에만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기업의 장기 가치를 알려면 결국엔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먼저 공부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업 분석을 할 때 기업을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도 좀 일부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 그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있죠. 사업 구조. 아, 이 회사는 어떤 결정인자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딱 사업 보고서를 보는 순간, 아, 이 회사는 DRAM 수요가 늘면 좋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기업들은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주가의 키팩트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그런 어떤 이제 모멘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이제 분석을 좀 해보고 그게 이제 끝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결국 이제 기업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기업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끊임없이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전자공시입니다. 전자공시를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뭐 수주공시, 설비투자공시, 자기주식시 등 아니면 내부자도 매수를 해요. 우리 회사 이 정도면 싼 것 같아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큐레이팅 한다고 그러죠. 큐레이팅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저와 함께 좀 천천히 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교육 시청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피드백에 좀 중점을 둬서 계속 많이 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인터넷 강의로만 이제 제공을 해드렸을 때는 이제 수강생들의 이제 질문을 제가 바로 좀 캐치하고 풀어드리기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텍스트로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 라이브 시간을 좀 분기별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수강생분들 모시고 한번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뭐 채팅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질문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증문즉답을 해서 피드백을 해줄 좀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성장주냐 투자주냐 어떤 주식을 사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냐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그 모든 것에 앞서는 게 가장 그 기업의 기본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회사인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 이거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아마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공부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이번에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는 가장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죠? 네, 제가 쓴 책인데요.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요거를 이제 선물로 준비했고요. 이 책을 가지고 또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2년 주식시장은 2020년과 2021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 많은 분들이 하시죠. 그리고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번 올 초에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심리를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확 키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815 캠퍼스에 등록하시고 싶은 분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란, 그 다음에 댓글란에 보시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